혹시 여러분 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습니까? 혹시 이거 잘하고 있는 브랜드? 킴포. 김포크. 오 예. 이케아. 아이케아. 예, 한샘도 잘 하고 있죠. 그 아이케아 회장한테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네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그 컨셉 컴퍼니입니다. 퍼포스 컴퍼니입니다. 우리는 컨셉 기업이고 그 다음에 목적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케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웰 디자인드, 잘 디자인되어 있다. 두 번째가 펑셔널하다. 세 번째가 어포더블하다.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준다. 이런 게 세 가지 가치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목적은 A better everyday life for the many.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일상의 삶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well designed, functional, affordable이라는 가치들이 나왔고, 그런 가치들이 구현되어진 것이 여러분 아는 플랫 시스템입니다. 그 가구를 들여오면 요새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플랫하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조립하잖아요. 들어와서. 우리가 안 하더라도 오신 분이 조립해 주죠. 아,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가구채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은 플랫 자체로 하면 이 구성료들이 각자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원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접목되면서 아이케아가 우리 코앞까지 지금 와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세계적으로. 이 개인적으로는 잉고바르 캄프라드가 세계 네 번째 부자고요. 집안으로 한 가족, 패밀리는 최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그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의 라이프스타일, 스웨디시 라이프스타일을 고객에게 전달하면서 제품을 팝니다. 여러분 혹시 스타필드나 요새 이제 판교, 현대 같은 데 가보시잖아요. 이제 유통회사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합니다. 요새는 제품을 팔려고 하면 제품을 팔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제 뭘 팔려고 해, 뭘 선물해야 되냐면 가치와 삶,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해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제품이 팔리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유통공간 분석을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롯데백화점 본점 가보신 분, 한 분밖에 안, 프랜차이즈 하시려면 그런 데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본점 가시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스타필드나 현대 판교 가면 어떻습니까? 되게 여유가 있어요. 이제는 고객의 서비스 공간과 쇼핑 공간이라는 표현은 판매 공간입니다. 서비스, 라이프스타일 공간하고의 대칭 비교 분석을 했어요. 점점 뭐가 커지는지 아세요? 이 라이프스타일 공간들이 훨씬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변화들이에요. 옛날에는 백화점에서, 저희는 이제 브랜드 런칭하니까 백화점 분들도 많이 만나고 인터뷰도 하는데요. 옛날에 평당 효율이 너무나 절대 그 백화점이 그거였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백화점이 갑이니까 들어오면 다 30몇 프로 이게 기준이었어요. 요새는 안 그래요. 브랜드가 강하면 15%도 들어가요. 요번에 작년에 저희가 런칭해서 아까 올해 1,000억 하는 브랜드는 저희가 전략을 스트릿부터 나갔어요. 그리고 백화점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낮게 그 마진을 낮추고 들어갔어요. 그게 다 계획됐던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브랜드가 움직이면 유통도 움직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걸 꼭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브랜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차고 넘쳐서 사용자들도 브랜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2010년 초반에 그 아이폰에 뭔가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사를 읽었는데, 그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폰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폰을 사랑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는 자기가 아이폰의 사용자 개념이 아니라 아이폰의 참여자 개념입니다.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 측정 지표가 뭐냐면
브랜드 인게이지먼트, 브랜드 연대감이라는 것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고객들사를 평가해주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들도 이제 브랜드 관점 있는 회사들은 매 분기마다 평가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브랜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그때 저희가 이전에 여러분 잘 알죠. 인지도, 선호도, 뭐 충성도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브랜드 연대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객들이 브랜드에 관여도가 높고 또 실제로 브랜드에 참여를 하는지를 측정해내는 지표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평가해 가는 정도로 점점 브랜드가 공동체화되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부분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요. 저희가 브랜드 런칭하러 이제 전략서를 내면 많은 분들이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현장에 있으니까 또 많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이 사실 브랜딩하는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느냐, 현장의 흐름에 맞춰가느냐, 이 텐션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사실 브랜드를 잘 관리하는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자기의 주장만을 하려면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대를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 고객을 컨설팅하면서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또 현장의 변화를 어떻게 접목할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아무튼 전략은 변화에 대한 것들 또한 저도 해보면서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변화라고 생각해서 시장 상황에만 따라가 보면 여러분은 제 예언컨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지 못하면 점점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자기 컬러가 사라지고 그러면 점점 가격도 떨어지고 점점 떨어지다 보면 어딘가에서 잊혀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이 변화, 이 시장의 흐름 이것들이 어떠한 긴장관계를 가져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들 때 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만들고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브랜드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저희가 이제 2018년 런칭하는 브랜드 지금 마지막 그 최종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팀 그 팀에서 만들어 오면 제가 최종 컨펌을 QC를 하는데 거기다 항상 쓰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게 왜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이게 왜 나와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것들이 그 팀장과 팀원들 머릿속에 계속 고민이 되게 만든 거죠.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거고 두 번째가 만일 아까 여기 계신 분 창업에 관심이 있다 했는데 브랜드를 만들 때 누구가 만들지도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느 시장에서 할 건가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고요. 네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 번째, 어떤 열매들을, 어떤 성과들을 만들 것인가? 이 5가지 질문들이 담겨진 것이 브랜드 사업 계획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사업 영역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또 컨셉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실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반영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4가지 관점을 갖고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그 환경, 트렌드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분석을 합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사실 제가 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미국 갔다 오면 한국에서 할 게 보였어요. 그리고 유럽 갔다 오면 한국에서 뭐 하면 되겠다는 생각들이 아주 쉬울 때가 있었어요. 돈 벌기라 그러면 좀 뭐하고 아무튼 그걸 한국에 어떻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느냐 이 부분에 로컬라이즈 하느냐 이 문제에 많이 초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도 상당히 프론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선진국하고 갖다가 쓴다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사업 영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좀 존재를 합니다. 아무튼 트렌드 분석을 하면 저희가 옛날에는 단순히 해외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상위 시장이라 그러죠. 제가 중저가 브랜드를 낸다면 그 고가 시장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레드망고라고 아십니까? 레드망고도 청담동의 그 요거트 카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위 시장을 분석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트렌드를 읽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를 보면서 차이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자들이 하는 플레이에서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자사, 스스로를 보면서 자기의 역량을 확장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요새 많이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고객 연구입니다. 그래서 고객 연구를 통해서 그 아이데오의 딥다이브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고객을 심층 분석해서 거기서 니즈를 찾아서 그거에 맞는 그 제품들을 내놓는다든지 브랜드를 내놓는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5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식으로 저희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영역도 뭐 저희도 컨설팅 회사니까 컨설팅 영역도 자사 중심의 분석에 많이 포커스된 이론이 핵심 역량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이론 베이스의 어프로치를 하는 NN 컴퍼니 같은 경우는 자기들 역량이 강한 것을 갖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요. 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블루오션 스트래티지 알죠? 그죠? 신시장 창조 전략 이런 것들은 트렌드나 고객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찾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집을 짓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할 때 이 사명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사명은 사명 안에는 목적, 가치, 비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브랜드의 에센스가 뭐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명, 동료, 시장, 그다음에 가치 차별화된 그 BI를 찾고 또는 컨셉을 찾아내고 그것을 상품과 서비스 전략으로 만들고 또 소통 전략, 유통 전략, 가격 전략, 또 핵심 역량, 프로세스 및 조직 전략, 그리고 성과로서는 재무 성과, 사회적 성과, 중장기 성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자고 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네, 저희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관점을 분석해서 서스테이너블 밸류, 지속 가능 밸류, 자사에서의 두 번째 경쟁자와 차별화되는 디퍼런 밸류, 그 다음에 그 환경의 뉴 밸류, 그 다음에 고객의 relevant 밸류를 찾아서 이렇게 만들고 이걸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그 미션은 크게 목적과 가치와 비전으로 정리가 됩니다. 목적은 존재하는 목적이고 가치는 그 존재를 이루기 위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전인데 비전은 목적,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목적에 가기 전에 중간에 걸치는 중간 목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여지는 정량적, 정성적 목표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역량, 기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요. 이제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컨설팅 해봐도 위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저는 되게 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전부 이 부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사례도 이쪽 부분을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어떤 시장에 갈 건가를 결정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그 어느 정도 지금 사업 영역에 있다면 예를 들면 피자다 그러면 피자 영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커피숍이다 그러면 커피 시장이 되겠고 이제 다양한 커피도 뭐 B2C 시장인지 B2B인지는 따라 다르니까 그 시장을 정리하는 게 1번이고요. 그 시장을 영역을 정리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 이 시장의 새로운 흐름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 불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는 뭔지 또 이 시장에서 차별화 포인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포지셔닝 맵을 혹시 아시나요? 포지셔닝 맵은 그 맵에 축들이 있잖아요. 그죠? 축이 뭐냐면 가치의 축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 시장이 막 뒤흔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라는 축을 세우면 제일 밑에가 저가, 중가, 고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축을 빼고 거기에 예를 들면 그 감성이라는 축을 낸다면 감성에 따라서 이게 또 재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할 때 시장을 세분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가치의 축을 세울 때 새로운 시장은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런칭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카스테바자 골프라고? 카스테바자를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뭘 주목해서 봤냐면 골프 시장의 흐름과 또 대중 시장의 그 흐름을 봤을 때 대중 시장의 그 아트의 감성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예술이 대중화되는 것을 주목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컨셉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기존에 모던, 그다음에 기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축을 갖고 세그멘테이션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아트라는 축으로 새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트를 표방하는 골프 시장에 브랜드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새로운 시장을 보고 거기다 컨셉을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브랜드의 승부를 가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에 하던 세그멘테이션의 가치축을 여러분이 발견한 새로운 가치축으로 바꿔줬을 때 새로운 시장의 기회들은 보이는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시장이 보여도 예를 들면 아트 골프야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지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이 타겟팅입니다. 이건 저희가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그 새로운 시장에 반응할 만한 고객들을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니즈를 분석해요. 그래서 저희가 카스테바자의 고객군을 전 국민이 아니라 일반 고객들을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면서 세그멘테이션을 했어요.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그래서 1번 시장의 매력도가 높은 고객층하고 두 번째 카스테바자에서 저희가 컨셉 가설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컨셉 가설에 대한 반응도를 평가해서 매력적이면서도 컨셉 반응도가 높은 고객들을 추출해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정의하기를 스마트 어댑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뭐냐면 스마트 어댑터는 뭐냐면 얼리 어댑터 이런 말 기억나시죠?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이제는 옛날에는 그 얼리 어댑터들이 돈에 무관하게 새로운 것들을 막 받아들였어요. 비싸게 주고도 새 거 쓰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 저희가 조사해보고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얼리 어댑터들도 다 뭘 어떻게 하냐? 싸고 좋은 걸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고객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걸 제가 측정 지표를 갖고서 저희가 분석해서 그 고객을 얼리 어댑터라고 정의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니즈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이 타겟팅에서 합니다. 이 타겟팅을 하고 나서 거기서 나온 그 니즈에 맞게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컨셉을 제시하는 것이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저희가 아트 골프인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아트 골프 하면 너무 아트 사커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아트 온 더 필드, 그래서 필드를 하나의 캔버스화하고 거기에 있는 골프를 치는 사람과 그들의 착장과 그들의 캐리, 골프백 뭐 이런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아트처럼 여겨지게 만든 게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장도 그렇게 꾸미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표 상품도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골프 치면 여름에 골프 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깃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골프 웨어들을 보면 에리가 다 밋밋해요. 이 카라가 같은 색깔로 되어 있거나 줄가 있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저희가 낸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드는 순간 이렇게 보면 평범해요. 이걸 드는 순간 여기 뭐가 있냐면 카스테바자의 아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히든 아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표 상품화하고 차별화해서 그 아트를 이 제품 속에 녹여내는데 집중을 한 제품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런칭이 되면서 그 실제로 상품 구성도 저희가 브랜딩 라인 뭐 이렇게 트랜스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라인을 정리해서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잡았던 거는 브랜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딩에서 이제 그 마케팅 여러분 표현하는 건데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처음 혹시 지금 이한이 광고 막고 첫 번째 광고 기억나세요? 자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저희가 카스텔바작을 직접 광고에 출연시켰어요. 여러분 혹시 루이 카스텔이라고 아십니까? 루이 카스텔이 뭐와 뭐가 합쳐진 건지 아세요? 루이비통과 카스텔바작을 합쳐서 만든 브랜드예요. 근데 되게 잘 돼요. 2천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그때 당시 넘버원 강자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통 전략에서 소개할 텐데 이들과 차별화하는 게 필요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유통 전략의 컨비니언스 전략의 핵심은 비사이드 루이 카스텔이었어요. 루이 카스텔 옆에다 매장을 내면 고객은 뭐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다. 난 자신 있다. 그래서 아트 온 더 필드라는 컨셉을 가지고 상품을 그렇게 만들고 광고도 누굴 제가 출연시켰다 그랬죠? 루이 카스텔이라는 실제 아티스트, 그 디자이너를 출연시켜서 광고했어요. 나오면서 한때 우리나라에 그 외국 사람이 광고하는 게 유행이긴 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나도 못 알아듣는 그래서 당신은 아트입니다 뭐 이런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아트풀한 장면과 장면 속에 그 사람이 나와서 되게 끼가 넘치시거든요. 이분이 나이 들으셨지만 그래서 이분이 출연하면서 훨씬 더 고객들한테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프랑스 거구나, 이게 프랑스의 루이 카스텔은 가짜고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유통 전략으로 아까 어떻게 했죠? 비사이드 루이 카스텔 바로 옆에 갖다 꽂았어요. 그러니까 루이 카스텔을 하던 사장님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옆에다가 자기 옆에다 아예 자기가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그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 놨어요. 작년 사실 불황이라 그랬고 처음 이 그 카스텔바작이 저희한테 컨설팅 오래 오기 전에 그 백화점 브랜드로 그 트레디셔널 빈폴이나 이런 거 아시죠? 빈폴과 같은 컨셉으로 1년 전에 런칭했다 망한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형지라는 회사가 사갖고 저희한테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1, 2년 전에 망했던 브랜드를 어떻게 새로 내서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그 루이 카스텔바작이라는 사람을 집중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컨버스 할 때도 똑같았어요. 컨버스가 요거만 하고 마치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거니까. 컨버스 할 때도 똑같은데 컨버스가 원래 금강기획에서 스프리스 안에 있던 브랜드였어요. 근데 원래 컨버스의 본사가 나이키인 거 아시나요? 근데 나이키가 하고 여기가 싸웠어요. 왜냐면 컨버스 100년이 넘는 브랜드인데 독자 매장을 달라. 그리고 신발만 팔지 말고 라이프스타일처럼 보여줘라.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는 금강에서 안 해. 그래서 이게 한때 중학생 신발로 인식이 됐었고 중저가 신발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코론 컨설팅 하고 있을 때 의뢰가 와서 저희가 그거를 어떤 회사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회사에서 할 때 우리에게 난제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미 그 전 시즌에 마감을 했고 라이센스 계약이 끝났어요. 그걸 이어서 계속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휴지기를 갖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한 시즌을 없앴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금강에서 그 시즌 전에 엄청나게 저가로 역시 금강에 계십니다. 만들었고 시장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컨버스의 이미지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큰 난제였어요. 이렇게 흐트러진 시장에 어떻게 새로운 브랜드를 내냐. 어렵다 이거. 이게 첫 번째 과제였고요. 두 번째 과제는 나이키가 요구한 게 신발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들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데. 세 번째, 중저가가 아니라 중가 브랜드를 만들어라. 이걸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성공한 거 아시죠? 런칭하자마자 2년 만에 1,000억 갔어요.
그래서 3년에 1,200억 이렇게 찍었는데 1,400억 참 이렇게 찍었는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9시가 지나서 질문을 하시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격도 분석해서 가격 전략을 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핵심 역량들을 정리하고 조직까지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세팅하는 것이 전략 작업이고요. 실제로 그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들로 정리가 됩니다. 재무적으로 어떻게 성과가 나는지. 그 다음에 요새는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이펙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략으로 내고요.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건가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장기 플랜까지 제안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냅니다. 아무튼 더 많은 시간을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약속한 데는 2분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